두문불출입니다, 요즘에. 한동훈. 근데 목격담이 나오고 있어요. 사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고 연락을 하신 분도 많지 않지만 정치권에서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 굉장히 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겁니다, 지금요. 우선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고요. 그 영상 뒷부분에 뭔가 목격담과 관련된 모습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 뒤에 사진 보시면 뒷모습이 찍혔어요. 뭐 어디 집 근처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보게 사진 찍어서 공개하고 그러신 분인데 화면을 좀 정리해 보죠.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외출을 한 거죠. 왜 외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뭘 사기 위해서 한 건지 어디 한번 식당을 가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걷는 상태로 봐서는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죠. 일단 저 사진이지만 저런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반응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의 반응인데 일단 사진을 올리신 분은 지인이 낯익은 얼굴이라 눈인사하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공개했는데 반응이 이래요. 드디어 밖에 나왔구나. 그 기다렸다는 뜻이 물씬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뒷모습도 아름다운 새날의 일꾼. 이거 지지자 확실합니다. 그리고요. 운동화가 한동훈이 확실. 역시 지지자 분명합니다. 운동화까지 알아봐요. 저 운동화 옛날에 신었던 거 내가 안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준우 전 의원님. 어떻게 보면 복장도 보면 간단한 집 근처 외출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고 특히 지지자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정치인인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오고 기다리는 거. 이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예. 좀 이제 민심의 이제 불역에 의해서 물 위에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심의 바다 위에 좀 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가라앉지 않고 또 계속 띄워주고 있다. 음. 이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저런 장면을 찍어서 어디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시죠. 본인이나 본인의 주변 지인이 스스로 올리는 경향이 그렇죠. 많죠.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에 반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이시라고 저는 얼마 전에는 그 큰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도 공개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예. 시시지미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본인이 스스로 SNS 활동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서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주변에서 목격담을 저렇게 스스로 화제가 될 정도로 올라오고 내용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없어요. 모습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찍혔다. 그것도 뒷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화제가 된다는 것은 한동훈의 정치적 우리 당의 자산으로서는 대단한 이제 자산이구나.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 그러면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그 국회에 그 화환이 왔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위로하고 250개가 넘는다 그랬죠 그때. 어떤 데는 600개라는 말도 나왔었어요. 600개요. 갈아 끼우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팬덤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나온 게 어떻게 했느냐 이 론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아마 저런데 민심으로 이제 주목받는 연예인처럼 그런 셀럽의 단계에 오른 그런 상황이라 보여주고요. 단적으로 비교하면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참패했던 김무성 당 대표라든가 황교안 당 대표에 비교하면은요, 그분들은 전혀 저렇게 어떤 생활 속 일상의 모습들이 주목을 받거나 그때는 전혀 없어. 그거 조금 그렇죠. 이따 그 얘기 해볼 텐데 그때는 그런 모습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런 식으로 자기 노력하지 않고 주목을 받고 시선을 끌어모으는 능력은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자산이고 이게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머지않아서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그러니까 별의 순간까지 아니더라도 혹시요. 그러니까 영향 말씀하시니까 네네. 본인 입장에서는 무슨 당대표를 나가거나 아니면 뭐 조만간 조기에 정치권에 복귀하는 이런 생각이 없더라도 저런 반응을 자꾸 나오게 되고 듣게 되고 접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뀔까요?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그때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씌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원들이나 여론이 오히려 여론은 오히려 이제 용산에 있지 않는가 참패 원인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공격을 이제 참패 원인으로 공격받는 모습이라고 시민들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총선에서 수고를 했고 그것을 결과를 어쨌든 탄핵 저지서를 지켰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새로 당을 이끌어준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당의 새로운 지지자, 새로운 또 지지 세력 외연 확장에 예.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저 뒷모습이 공개된 거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드디어 나왔구나. 여기에 뭔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알려지기로는 다음 주부터는 누구누구를 만난다. 누구누구와 뭐 오찬, 뭐 식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런 게 좀 알려진 내용이 좀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두문불출, 뭐 잠행, 뭐 이런 표현 나오죠? 뭐 나타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일단 이상민 의원 등 본인이 직접 영입한 인사들과 뭔가 만남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낙선하신 분들도 만날 거다. 조만간. 그리고 국민의힘의 사무처, 그리고 수행팀, 그러니까 선거 때 본인을 도와줬던 어떤 당직자 등등등이죠. 이런 분들과도 따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날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요. 이상민 의원 어제 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화도 안 받아요 요새. 예. 전화 안 받. 예, 나는 네. 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별로 친하다고 생각 안 전화를 해요. 좀 응답도 했네요. 없고 그 전에는 선거 저기 영입할 때는 네. 뭐 전화도 빨리 내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꼬실 때는 되게 하더니 아, 이미 이제 딱 전화. 집토끼가 되니까. 예. 김상희 평론가. 네. 근데 지금 저 예정돼 있는 게 사실은 뭐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알려져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근데 저걸 보면은 당선하신 분, 낙선하신 분, 선거 때 도움을 주신 분, 그리고 본인이 영입한 분들은 이제 계속 차차 만난다는 거예요. 네. 이미 만나신 분도 있지만. 그 가만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 정치권 여당 인사분들을 쭉 만난다는 예정을 잡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인사 차원 정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복귀를 알리는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사 차원으로 끝나야죠. 끝나야 된다? 네. 저게 복귀를 알리는 것까지 만약에 간다면은요. 예. 지금 우리 이준우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줬지만 사실 이 지금의 인기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중성에 홍준표 심평 의원의 원색적인 비난이 오히려 동정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중성과 동정론은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근데 다음 전대를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순간 본인이 스스로 나는 진짜 총선에 책임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다 그러면 상황이 바뀐다는 그렇죠. 총선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던 한동훈. 그 한동훈이 이 현 정권에 아주 특이하게 책임지는 모습. 책임이 있으면 그 자리를 더 잘할게. 그만두지 않고 맡아서 더 잘할게. 이렇게 책임지는 비상식적인 책임지는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대에 나오는 모든 후보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는 총선 이후 총선 책임론을 다시 꺼낸다. 다시 꺼내게 되죠. 모든 후보가 그거 가지고 공격할 텐데요. 아. 그러면 진짜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 책임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당분간은 조금 저런 모습 나타나지 않고 자맹을 하는 그렇죠. 모습을 이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그래서 겁니까? 저는 총선 결과의 분위기가 정리되는 국면까지는 자중해야 된다. 그리고 저렇게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예. 본인에게 섭섭할 만한 사람들만 만나야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당선인들까지 만나서 뭐 축하 자리를 한다거나 뭐 향후를 논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은요. 낙선인 정도는 괜찮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하신 본인이 분까지. 미안한 사람들, 낙선인 중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 겁니다. 지금은 동정론도 가세가 된 상황인데 자칫 그게 비판과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의 어떤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아까 이준우 전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과거에 당대표 또는 뭐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선거를 이끌었고 참패한
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과 한동훈 전 위원장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하세요.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과거 총선이군요. 2016년 총선, 그다음에 2020년 총선, 이번 총선, 세 총선인데 앞서서 2016년 당시에는 김무성 대표 체제, 2020년에는 황교안 대표 체제, 패배죠, 결과는. 근데 당시는 이 두 대표 모두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재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냥 원회에 머물면서 별다른 활약이 굉장히 어려운 상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뭐 치명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총선도 역시 여당 국민의힘 참패거든요. 근데 이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상하게 아까 정언드렸잖아요. 사진 한 장 나오는데 지지자들 반응이 저렇게 나오고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집중되고 특히나 최근에 어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로서는 압도적인 수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지금. 손정국 변호사. 왜 그러는 겁니까? 아마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는 게요. 앞에 두 분은 이제 그 참패의 전적인 책임이 있죠. 황교안 대표는 이제 책임. 야당의 대표로서 전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고 최소한 이게 공동 책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실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이 분산되거나 오히려 대통령실로 가버리니까 그게 첫째 다르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분들은 이제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출마를 했죠. 배지 달라고. 그렇죠. 물론 이게 떨어졌지만. 근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 선당우사로 본인은 아무것도 안 누리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비례 갔으면 배지 달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편한 지역 가면 배지 달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성과는 안 누리겠다. 그래서 진짜 백의종군한 거예요. 아, 그 모습이 달랐다. 황교안 대표가 틀리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게 두 번째 당을 위해서 그냥 희생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차이가 제가 보기에 팬덤층이나 나이도 중요하다 봐요. 저분들은 이제 이미 연세가 상당히 많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이거 팬덤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죠.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73년생입니다. 아직까지 무궁한 가능성 있는 젊은 나이죠. 그리고 상당한 팬덤이 이미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적인 세 가지 차이 때문에 지금도 한 위원장이 여론의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에서는. 윤기호 교수님, 같은 총선 패배인데 앞선 대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반응이 다른다는 거죠.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 환경이나 시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나 진보 또는 친민주당, 친국민의힘으로 절대적인 지지층이 아무리 자기들이 지지하는 쪽이 죽을 써도 최소한 20% 아니면 30%대의 지지율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아주 양극단의 예. 대립 정치 뭐 이렇게 더 가속화됐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 초반 뭐 아무리 곤두박질을 쳐도 예. 유지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30%대가 지금까지 2년 동안 30%대를 유지했죠. 유지된 거 그게 저는 고스란히 투영이 돼서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이미지였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저렇게 선거 참패 책임 궁지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200개든 300개든 화환으로 표현되는 팬덤들은 예.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시각을 좀 더 넓혀놓고 보면 중도층이나 물론 민주당 지지의 반대쪽에서 보면 한동훈이라는 저 리더는 과연 앞으로 유효한 카드일까. 그러니까 김무성은 그 이전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말 정치판에 온갖 뭐 아까 뭐 박지원 뭐 등등을 얘기하면서 정치 구단 얘기할 때 김무성 전 의원도 충분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울타리 밑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에 불과했죠. 뭐 옥새 들고 아무리 부산 영도에 가서 했지만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김무성은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인 이제 반열에서는 탈락하고 일부 패거리들의 리더에 그냥 국한된 거 아닌가.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은 불과 1년 만에 들어와서 야당 대표로서 물론 선거를 치른 거 맞아요. 그러나 태극기 부대와 손잡겠다는 그게 외연 확장인 걸로 착각을 했던 그 패착이 예.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고스란히 연결이 되잖아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굳이 따진다면 김무성보다는 오히려 황교안에 더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갑자기 완장을 찬 여당 대표라는 그 한계가 예. 결정적이고요. 그 얘기는 스스로 본인이 빛을 발하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냥 더 쉬워진 완장을 그냥 차는 그게 있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건 어찌됐든 완장을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찼지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뽑힌 대표가 아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였다면 예. 앞으로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에 대한 미래 비전을 하나라도 제시해서 그걸 유권자들에게 기억을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선거 끝난 지금 한동훈의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가 이렇게 바꾸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단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오로지 한동훈의 입에서 나온 건 이재명 나쁜 놈, 또는 죄송합니다. 제가 놈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재명 나쁜 사람.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예. 조국 심판. 그래서 예. 2조 심판 이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다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년 동안 여당으로 집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에 드린 이 말씀이 가장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사희 평론가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보태서 좀 한마디 예, 드리면요.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안 나오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나오면 안 된다는 안 된다 이제 말씀이시죠. 예. 근데 저는 조건이 달라지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이 좀 바뀌는 거. 예를 들면 현재 100대 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만 뽑는 거죠. 그렇죠. 당원만 당원들만. 뽑게 되는데 이게 일반 여론조사 포함해서 50대 50으로 가면은요.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뿐만 아니라 나경원 당선인도 그렇고 안철수 유승민 의원도 50대 50이면 참여하겠다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룰을 바뀌는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 윤통과 만나는 윤 상황. 대통령과 만나는 그렇죠. 상황이 있다면 그 투샷이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예. 한동훈 위원장은 나오는 게 맞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금 뭐가 없어요. 알려지는 게 연락을 했는지 만나는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아무 접촉이 없는 걸로 좀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움직임이 다음 주부터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도 있고 특히 국민의힘과 관련이 많으신 연예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요? 앞서서 총선 끝나고 나서 연락도 안 하더라 섭섭하다 이런 입장을 내셨거든요. 근데 조금 연락이 갔나 보네요. 뭔가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국힘 당원도 아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 타이틀도 없지만은 예.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그날 그냥 하루 종일 국힘이 저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야 되든 안 되든 빨리 김웅한테 전화해라 당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갑자기 막 전화 오더라고요. 요 마포잖아요 상황이. 조정훈 용산의 권영세 후보, 이제 양산의 이제 김태호, 대구의 주호영 그 사실 기분국 선생님이 좀 얘기를 잘못하신 게 네.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바로 다녀가서 네. 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돼서 고맙다 하고 연락을 했는데 네. 그 뒤에 보니까 아무도 전화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당 차원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없었나 예. 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섭섭하다.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알려진 뒤에 전화가 많이 왔더라. 화면 좀 볼까요? 어떤 분들이 전화를 했다는 건지. 본인이 직접 이름을 누구누구라 밝혔죠. 조정훈 당선인, 권영세 당선인, 나경원 당선인, 배현지, 주호영 등등등 이런 분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 이준우 전 의원님. 하나 더 볼까요? 또 있으면 낙선하신 분도 전화했다 그랬죠. 다음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낙선하시면 연락이 온 분이 이혜훈, 박민식, 이용 이런 분들, 이런 정치인들이 낙선했지만 또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알렸는데 이준우 전 의원. 당에서 무슨 지시나 권고가 있었나요? 갑자기 전화를 안 하다 이렇게 많이들 하셨을까요? 참 이게 자발적으로 이제 저 소식을 이제 뉴스라든가 방송에서 듣고 아마 전화를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지시라기보다는 야 전화 한번 해봐. 그렇게 김은국 가수 우리 보수 우파에서 저렇게 지지해주는 연예인 잘 없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서는 용감한 김은국한테 격려했다는 전화 좀 하는 게 어떻겠어?
라고 공감대가 얘기를- 있었을 것 예, 같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걸 아마 단톡방에서 올렸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딱 무슨 지시 같은 게 아니라 예. 이런 기사를 올렸겠죠. 그럼 그 보면 많은 단톡방에 있는 그 멤버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저런 분들이 지금 이름이 언급된 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표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국민의힘 당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감사 표시라든가 감사 연락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하면 뭐 제가 원내대표라든가 뭐 아니면 선대위 비대위원장 해산됐지만 선대위 차원에서라도 뭔가 자 이런 건 있어요. 선대위가요 이번에 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 미래는요 예. 선대위 해단식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완전 흩어진 너무 거예요? 조용하게 보냈었고 오. 참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이 총선 결과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 단체 문자가 나왔어요.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언제까지 짐을 빼달라 이렇게만 하고 해단식에 대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때 약간 전부 다들 그게 정리가 안 된 거군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섭섭함이 되게 컸을 예를 겁니다. 들어서 뭐 전화 연락을 그 선대위의 간부급이 정식적으로 쭉 하든가 아니면 어떤 그렇죠.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뭐 했으면 좋겠는데 단체 문자로 건조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끝나고 나서 참패했다고 뭐 밥 먹자는 말도 안 하고 헤어지느냐 이런 말 할 만하죠. 근데 그 말은 김문국 씨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분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인가 보네요. 저 포함해서 아마 다 캠프에 그럼 있던 분들 다 섭섭하신 분이 여전히 많이 계시는 거네요. 많이 그럼. 있을 건데 근데 저걸 보면서 대리로 이제 저희가 웃으면서 좀 마음을 달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긴 했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은국 씨가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도 꺼내놓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문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김웅구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네. 선생님, 우리 당을 위해서 네.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 수술 때문에 자기 또 사퇴를 했잖아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제가 몸이 좀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예. 그때 한번 연락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볼까요? 뭐 추가적인 얘기를 좀 더 한 게 있다네요. 이렇게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은국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또 통화를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전화가 돼서 뭐 본인이 못 챙겨서 죄송하다 이렇게 그리고 몸이 좋아지면 모시겠다 했다. 김은국 씨는 그러면서 뭐 한 5, 6월쯤에 따로 만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또 전했다 그러죠. 손정 변호사.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집에 머물거나 뭐 두문불출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두문불출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얼마 전에 그 비대위원들하고도 이제 청담동에서 그건 저 16일인가요? 그때 예.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뭐가 없었는데 지금 연락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뭐 받고 조언을 좀 받았다는 사람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락했다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완전하게 두무불출이나 연락 끊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공개 활동을 해야 된다 봅니다. 공개 활동을 공개 활동? 성찰하고 이제 반성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고 뭐가 부족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더 받는지 예.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공개 활동이라는 건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라는 거를 뭐 외부나 정치권에 알리고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그냥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부러 뭐 알릴 필요는 없지만 아까처럼 이게 낙선자들하고 모임을 하잖아요. 예. 또 이제 5.18에 광주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낙선자끼리 만나서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데 부족했을까? 예. 이렇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 성찰하는 이래야 되잖아요. 혼자서 이게 반성한다고 반성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제 더 민심을 많이 듣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3년 만에 그 SNS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앞으로 좀 더 자주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그리고 더 고나면요. 예. 언론에도 이게 좀 나가십시오. 언론에? 이제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 섭외가 인터뷰했던 언론이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실제 없었잖아요. 뉴스와이드도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확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치는 소통입니다. 소통.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예. 그다음에 SNS, 페이스북이나 글도 올리시고, 예.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많은 천하의 의견을 많이 들으십시오. 이래야면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복귀 타임이나 뭐 저도 이번에는 좀 빠르들 수도 있다. 이래 보지만 그것도 이게 한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니까 예. 저는 많은 의견을 소통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앞서서 김은국 씨는 뭐 한동훈 위원장 만나면 술 한잔 하고 싶다 뭐 이 소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술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김은국 씨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좀
오늘 좀 관심의 대상이 올랐어요. 이런 가운데요. 한 전 위원장에게 굉장한 관심을 그동안 표현한 그 관심은 사실은 호의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국 대표였거든요. 한동훈 특검법 얘기를 선거 기간에도 선거 이후에도 계속 꺼내놓고 있죠. 그리고 좀 민주당과 같이 뭘 하자 이 얘기를 계속 꺼내놓는데 우선 그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법안 발의는 열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법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한동훈 특검법을 첫 번째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인가는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우리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조국 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른바 이제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거 이제 검찰 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좀 파헤치자.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조국 대표에게 협조할 걸로 판단하십니까? 일단 내용을 봐야 될 거고요. 이게 정치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큰 있겠죠. 특검법이죠. 이게. 예. 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유력 주자 하나를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건 그 아니겠습니까? 유력 주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 보자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특검을 과도하게 밀어붙였는데 그게 별로 근거가 없다고 나오면은요. 이 정치적 파장이 민주당 만약에 협조한 민주당 그러니까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협조한 민주당 그리고 자칫 이거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만 또 키워준 거 아니냐? 그렇죠. 잘못하면 엄청 키워줄 수가 있는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예.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끌고 가면서 얼마든지 대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있는데 이런 도박성 이게 시도를 도박성이다. 그러니까 아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내용을 봐야 된다니까. 그 내용이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거는 정말 의구심이 있네. 이거는 조사해야지라고. 이거 왜 조사 안 하지? 이게 정권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정도의 의구심이 들 정도의 뭐가 나오면 협조해줘. 근데 조국 당연히. 대표가 샅샅이 막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발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사건이 조사되고 손정성 검사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드러난 것들 사실들이 다 이제 정황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살펴보면 대부분 거기 스토리나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어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지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몇 개 있지만 이 정도의 모험을 할 정도의 인지는 그 내용을 가져오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것이다. 섣불리 그냥 조국 장관이 한다고 해서 협조하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도박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히 다룰 사항이지 무작정 협조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조국 대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는데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한동훈 특검법안 만약에 발의된다면 무슨 내용이 담길까? 이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예요.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요 논란 의혹 이게 있었잖아요. 요거 관련된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련돼서 요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딸 이른바 이제 입시 관련 아니면 논문 대필 관련 그러니까 딸의 논문 대필 관련 의혹도 있는데 이것도 자기 조국 대표가 사실 이 지점 굉장히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담길 걸로 보여요. 유교호 소장님. 이게 이제 특검법까지 만들 사안이냐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앞에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있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딸 논문 대필 의혹 저게 들어간다면 한풀이 하자는 거냐 그렇게 보복하려는 거냐 이런 반론과 반박을 당장 불러오겠죠. 저런 내용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그러지 않겠어요? 있다면. 특검이라고 판을 벌려놨는데 정작 부르는 건 한동훈이나 조국이 아니라 그 딸들이 오히려 도마 위에 올라가는 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다시 되풀이해야 되는. 사실 또 세간에서는 그 부분에 또 굉장히 집중하지 않을까 주목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관심을 거기에 더 가질진 모르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아버지들의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뭐 논문을 또는 뭐 경력을 위조를 했는지 아니면 뭐 누가 도움을 줘서 그걸 완성을 했는지 이거 파헤치자는 걸로 과연 특검법까지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특검법은 그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예. 차라리 이걸 조국 혁신당이 접근을 하려면요. 예. 검찰의 기소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 예.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검찰의 특수부 사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물론 칼을 휘두르는 거긴 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의 잣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 기소를 해서 벌을 주겠다. 예. 그러나 보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죄가 되고 검찰이 덮어버리면 죄가 되지 않는구나. 손준성이라는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세인들에게 비춰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죄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덮이는 거. 이건 누가 잣대를 거기에 댈 수 있느냐. 예. 검찰 수뇌부가 다 결정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기소 독점주의에서 비롯된 폐해다. 오히려 이걸 더 환기 부각을 시켜서 그에 대한 관련 법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보완하는 게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 검경 수사권 예. 조정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차라리 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발의되면 당길 걸로 예상되는 부분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지금 3가지 정도인데요. 특히요 이 마지막 부분 딸 논문 대필 의혹 관련된 이런 것도 지금 조국 대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이 사안이 2022년 당시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자칫 이게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만 띄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한동훈의 그 딸하고 조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조미는 정말 뭐 유급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딸은 공부 엄청 잘하는 애거든요. 자, 그 딸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만 밝혀지고 괜히 내가 책임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 조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딸은요 예. 미국의 ACT 그 입학 시험에 만점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그 송도 국제학교도 수석 졸업하고요. 정말 실력 있는 이런 게 수재입니다. 아까 진중권 교수와 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같은 그래서 맥락이신가요? 이제 그 MIT 뭐 다른 대학도 합격했지만 미국에 그게 그 정시로 학교한 엘리트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경찰이 무혐의한 거는요. 자료를 안 보내주잖아요. 자료를 안 보내주니까 이게 미국이나 그래서 이게 수사를 못해가 무혐의 불송치 않는데 예. 특검하면 이게 자료 보내줄까요? MIT나 다른 게 뭐 기획서나 뭐 만든 데서 특검이면 보내줄까요? 경찰이 안 보내주는데 그러면 이게 특검은 빈손으로 끝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우리 고발 사주 있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 핸드폰 비밀번호가 이게 아마 수십짜리 될 겁니다. 풀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손준성 검사도 이제 저는 억울하다 보는데 항소심 중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 갔는지 예. 비밀번호도 못 풀고 풀어봐도 이게 사주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이것도 빈손이고 뭐 저 징계했다는 거는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뭔지 징계 한동훈 위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특검하면요. 예. 결국 빈손으로 끝나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만 올려주고 예. 조기 복귀를 부를 것 같아요. 요거 마지막으로 이준우 전 의원께서 설명하실 게 있다고 지금 발언 기회를 잠깐 달라 그랬어요. 제가 짧게 드릴게요.
그 한동훈 특검법은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봐요. 저는. 그럼 나오면은 나오면은 발의하죠. 나오면 발의합니다. 근데 안 나온 경우를 가정하면요. 예. 이런 식이에요. 무대에서 주인공이 빠져서 뒤에 있는데 예. 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다시 무대로 끌어올려 주느냐. 굳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민주당 이재명도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로 굳이 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나한테 경쟁자가 되면야 본인이 같이 협조해서 발의하겠지만 예. 굳이 떠나간 사람인데 무대에도 없는데 뭐하러 굳이. 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전당대회 나오면은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될 것이고 안 나오면은 발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겠다. 신중하다 이런 말씀 들리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또 곁들여집니다. 여기서요.